우리 현재의 생산력 수준에서는 그렇게 개인들의 그러니까 기초생계에 필요한 만큼 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건 굉장히 일자리 대참사를 예고를 하는 거죠. 초양극화를 예고하는 것이고요.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있는 사회가 결국은 기업도 성장할 수 있고 한 나라도 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기본소득은 혁신과 착한 성장의 시드머니, 즉 종잣돈이다. 저는 건국대학교 경제학과에서 학생들을 30년째 가르쳐 오고 있는 최백은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본소득이 왜 필요한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소득이라는 말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는 낯선 하나의 개념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 지금 우리가 21세기죠. 21세기도 벌써 20년이 지났죠. 21세기는 20세기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새로운 처음 현상을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1년도에 9.11 테러, 혹은 2008년도에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2010년도에 유로존 사태, 올해는 우리가 알다시피 코로나19 재난을 겪고 있죠. 전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었던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걸 좀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좀 사례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소득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의 시대가 다른 시대로 바뀌는 시대 전환기에 대개 등장을 해왔습니다. 기본소득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도 1500년대 초에 등장을 합니다. 소위 유럽의 역사에서 볼 때는 중세 봉건자가 막을 내렸는데 새로운 시대는 아직 도래하지 않은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는 기존의 법과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많은 불평등이라든가 일자리 문제 이런 것도 생기고요. 기존의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더 이상 사회를 유지하기가 힘든 이러한 상태가 전개됩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새로운 분배 시스템으로서 기본소득이 얘기가 됐던 것처럼요.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21세기도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갖습니다. 20세기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새로운 분배 시스템으로서 지금 필요성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겁니다. 20세기는 우리가 미국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특히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저는 경제학자다 보니까요, 경제적인 측면 속에서 미국의 시대를 상징하는 하나의 산업은 뭐였느냐? 제조업이었습니다. 미국의 제조업은 진짜 막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산업이었습니다. 근데 미국 제조업을 상징하는 기업이 여러 기업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너럴 일렉트릭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디슨이 우리가 만든 기업이죠. 근데 이 제너럴 일렉트릭의 이 그림이 뭐냐면요, 주가 추이입니다. 주가 추이인데 2000년에 정점을 찍고요, 쭉 하락하고 있습니다. 저는 2000년 이후에 20년간의 기록이라고 한다면요, 이거는 최근 5년간 주가 추이입니다. 특히 올해 팬데믹이 나타나기 이전의 상태예요. 근데 쭉 떨어지고 난 다음에 10달러대 초까지 떨어졌었습니다. 올해 팬데믹 이후에는 더 떨어졌어요. 10달러대 초에 있던 것이 7달러대 밑에까지 떨어졌습니다. 팬데믹 이후에는요. 그리고 회복이 안 되어지고 있어요. 팬데믹 이후에 다른 주가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크게. 왜 제너럴 일렉트릭이 이렇게 맥을 못 추고 있을까요? 미국을 상징하던 기업이요. 이게 지금 뭐냐면은 미국의 제조업의 종사자의 그 추이입니다. 근데 79년에 정점을 찍고요, 절대적인 숫자가 2000년까지는 완만하게 감소했어요. 완만하게. 근데 2000년 이후에, 특히 금융위기 이전까지입니다. 금융위기라는 충격으로는 그 더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금융위기 이전에 이미 한 343만 명 정도가 감소를 했어요. 왜 갑자기 2000년 이후에 이러한 변화들이 급변이 생기는가 궁금해지죠, 갈수록이요. 자,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그 공백을 메운 게 바로 뭐냐면 서비스업 일자리입니다. 우리가 흔히 제조업 다음이 서비스로 가는 단계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9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서비스업의 일자리가 증가한 그 시기에 미국의 중간 가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실제 소득을 보게 되면요,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제조업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서비스업 일자리가 많이 증가했는데 가계의 소득은 그러니까 줄어들었다 이거예요. 그 얘기는 서비스업의 일자리가 제조업 일자리보다 별로 높은 임금의 일자리가 아니었다는 얘기인 거죠. 즉 서비스업은 제조업의 대안이 될 수가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갔느냐? 바로 여기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구글 같은 소위 이제 플랫폼 사업 모델들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그 자리를 대신 차고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날 관심 있는 기업들은 구글이나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혹은 페이스북이라든가 넷플릭스라든가 이런 기업들이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이제 부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세상이 지속 가능하려면요, 하나의 생태계가 돼야 됩니다. 지금 뭐냐면 디지털 생태계는 기존 오프라인 생태계와 달리 서로 이익을 공유를 통해서 연결이 가능해진 이런 생태계인 겁니다. 전화기에서 인터넷도 쓰고 전화기에서 앱도 쓰고, 예? 그러지만 연결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앞으로 자동차, 지금 스마트 자동차를 얘기하고 우리가 커넥티드 카를 얘기하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자동차 안에서 뭘 하자는 거예요? 거기서 인터넷도 하고 앱도 사용하고 그렇게 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운전하면 안 되죠. 운전하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율주행차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자율주행차가 발달하려면은 인공지능 기술도 절대적이죠. 인공지능이 발달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빅데이터가 계속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됩니다. 자, 이 스마트 모빌리티는 기본적으로 이동하는 순간에도 다 연결을 하고 연결을 통해서 데이터를 얻자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경제의 시대의 도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통적인 오프라인에 기초한 제조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중요한 생산 요소가 노동이나 자본이나 토지였는데 데이터라는 새로운 생산 요소가 등장한 거예요. 이 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새로운 사업거리를 찾아내고 그리고 그 새로운 사업거리를 그다음에 해결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솔루션 문제인 겁니다. 지금 적어도 뭐냐면은 미국이라든가 중국 같은 경우는 스마트 모빌리티까지 왔는데 솔루션 단계로 지금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이 구글의 영업이익률이라는 게 뭐냐면요, 매출액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소위 말해서 기업들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예요. 그런데 보게 되면요, 한 2012년에 정점을 찍고 쭉 하락하고 있죠. 그렇죠? 영업이익률이요. 자,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2010년경에 상반기 끝나는 기간 정점 찍고 나서 쭉 하락하고 있죠. 우리가 볼 때 다 잘들 나가는 기업들인데요. 근데 수익성이 떨어져 가고 있다 이거예요. 이런 기업들만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가 페이스북이니 중국의 텐센트니 마이크로소프트니 뭐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이니 아마존 다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이게 왜 그렇게 됐습니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자, 이들 기업들은 뭐냐면은 하나의 플랫폼을, 매력적인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성장을 해왔던 거예요. 근데 지금 그 플랫폼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확보했는데 그 데이터를 지금 독점을 하고 있죠. 플랫폼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혁신의 원천이 뭐였었어요? 개방을 통해서 기업 바깥에 있는 자원과 내 자원을 연결을 통해서 혁신을 만들어냈던 기업들이에요. 전통적인 기업처럼 폐쇄적으로 돼버린 겁니다. 그 결과가요, 알파벳, 구글의 모기업이죠. 알파벳에는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 여러 사업인데 뭐냐면 새로운 신사업, 지난 1년 동안에 50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봤어요. 그 얘기 뭡니까? 새로운 혁신을 지금 못 해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솔루션을 못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혁신이 지금 그래서 정체가 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자, 데이터 자체는 돈이 아니에요. 데이터는 일종의 원유, 크루드 오일의 원유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원유는 정제를 해야지만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뭘 해야 됩니까? 새로운 사업거리를 찾아내야 됩니다. 먼저요. 찾아내고 그 다음에 그 찾아낸 것을 해결을 해야 되죠. 실제로 새로운 사업으로, 시장성이 있는 사업으로 만들어내야 되겠죠. 이건 뭐냐면 남들이 안 보는 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창의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고 비판적 사고를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1세기 초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인간형, 르네상스 인간형 이렇게 막 얘기하고 그랬었어요. 멀티플레이형 인간.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근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박사학위가 한 10몇 개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건 불가능하죠. 그렇게 되면 스트레스 받아가 다들 못 견딥니다. 그건 결국 무슨 얘기냐? 다른 사람과 협력을 통해서 해결하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과 협력을 하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통이 돼야 되죠. 다른 사람과 공감을 만들어내야 되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코퍼레이션이 강조가 되는 겁니다. 창의성, 비판적 사고, 소통, 협력의 이런 역량들을 필요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들을요.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제가 그래서 최근에 호모 엠파티쿠스가 온다라는 책을 쓴 이유도 이 공감하는 인간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1세기에는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이고요. 우리 한국의 상황은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요, 지금 우리가 제조업이 굉장히 위기를 지금 진행된 지 벌써 한 30년 됐습니다.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뭐냐면은 생산액도 정체가 되고 있고요. 심지어는 뭐냐면 제조업이 아까 얘기했듯이
자동차라는 것이 이제는 뭐냐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도구로서 전락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제 그런 얘기했죠. 지금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데이터를 가지고 그 새로운 사업거리를 찾아내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협력을 통해서 그걸 해결하는 이런 역량이 필요하다 했었어요. 자, 근데 거기에 가장 출발점이 뭐예요? 아이디어입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있는 사회가 결국은 기업도 성장할 수 있고 한 나라도 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려면요, 노동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인간은 하루에 24시간을 갖고 있고요. 24시간 중에서 노동시간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자유시간이 있잖아요. 자유시간을 많이 확보하려면은 노동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유시간을 많이 얻어야지만이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노동시간을 줄여야 되는데 노동시간을 줄이게 되면 줄은 만큼 임금이 줄어들잖아요. 그 임금 줄어든 것을 보존해주는 차원 속에서 기본소득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본소득은 상당히 다르죠. 이게 올해 국제학술대회에서 논의됐던 내용입니다. 최근에요. 가장 최근에 논의되는 기본소득에 대한 내용이에요. 기본소득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흔히 생각한다면은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건데, 그러려면요 여러분들 1인당 기본소득이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한 150만 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150만 원씩이요, 우리나라 5천만 명이 넘는 인구한테 주려면요 우리나라 재정이 감당을 못합니다. 세금을 올려도 감당 못해요. 여러분, 스위스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하면서 한 달에 300만 원 주는 걸 했다가 스위스 국민투표에서 부결됐습니다. 왜 부결됐는지 아세요? 기본소득을 반대해서가 아니라 그게 감당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부결됐던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은 노동시간을 좀 줄여주고 자유시간을 좀 늘려야지만이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수 있고, 아이디어가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와야지만이 혁신이 많이 활성화될 수 있고, 혁신이 활성화돼야지만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본소득은 혁신과 착한 성장의 시드머니, 즉 종잣돈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젊은 청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대학교 다닐 때까지 자기가 이게 좋아하는 분야인지 아닌지 생각도 없이 그냥 대학을 다녔는데 대학 졸업하고 나서도 취업하기도 힘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국가 공무원 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즉 기업과 국가가 일자리를 보장해주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자기가 뒤늦게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좀 찾고 싶다 이거예요. 하고 싶은 일을 만들고 싶다 이거예요. 그런데 대학 졸업하고 나서도 부모님한테 손 벌릴 수는 없고 자기가 자립은 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르바이트를 3개 안팎은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그러니까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라도 좀 한 5년간 지원을 해주게 되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 정도는 우리 사회가 투자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게 왜 투자냐면요, 청년들이 희망을 만들 수 있어요. 미래에 대한 희망을 만들 수 있어야지만이 그 사회의 미래도 지속 가능한 것이다. 우리 사회가 지금 조금 있으면은 1%대도 무너지고 0%까지 진입할 겁니다. 저성장 시기로 진입한다 이겁니다. 근데 갈수록 정부가 지출할 돈은 많아져요. 고령화가 되면서요. 그래서 성장은 계속 필요합니다. 성장을 지금 누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요? 성장은 결국 청년 세대들한테 맡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청년들이 자기 스스로 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있어야 되고,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활성화되려면은 기본적으로 자유시간이 많아야 되고, 자유시간을 지원해 주려면은 기본적으로 자기 노동시간을 줄여야 되는데 줄어든 만큼 임금소득의 감소를 적어도 보존을 해줘야 된다는 이런 이제 우리가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청년들에게 기본소득 지원은 최소한의 저는 출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소득은 경제정책, 복지를 넘어서 경제정책이자 투자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최백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